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한민족과 진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진나라의 역사적 계승 관계와 또 우리의 역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대의 근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의 역사, 그 선대는 그 연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화연대라고 해서 그 기원전 800년 정도, 841년이죠. 그 이전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지을 때에도 그 윗대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해오는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서를 만든 것이 사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나라 중심, 또 한나라 정통성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일말이라도 그 윗대에 대해서 어떠한 전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몰랐을 그러한 내용들까지 다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진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고향 정옥 임금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고학파들은 이 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래서 적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은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실제로 은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이 유물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고학파가 얘기했던 은나라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주장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고대 3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은나라와 주나라는 실질적인 역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윗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라인데, 그래서 도대체 하나라의 위치나 역사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라는 우리가 역사서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의고학파의 그 주장입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그 근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연대 비정을 하는 것이 의고학파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동기에 새겨진 이 근문들을 은나라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은나라 이후에 그 역사로서의 기록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그 근문들을 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대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역사의 내용은 훨씬 그 윗대, 은나라로부터 1000년이나 이전에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나라 때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이것은 은나라 때의 유물이다, 은나라 때의 명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 해석을 정해놓은 결론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중국 고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대의 글자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설계대로 우리 역사를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그러한 근문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역사 독립을 이룰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기회를 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그 근문들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할 때에 이건 은나라 이후의 기록이다, 이런 식으로 근문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유물 속에는 은나라 것도 있고 주나라 것도 있고 또 은나라도 있고 그 위에 고조선 시대의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의 그러한 기록들조차도 은나라 이후의 기록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천도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풍부한 금문을 접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파악한다 할지라도 한나라의 그 주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조선을 또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금문은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가 무엇이냐? 가운데 중자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 중자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자를 계승한 인물이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세자루의 청동기 당대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진나라 기원의 근거는 개년, 기원전 3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개년이 가장 오랜 것이지만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의 주장이 있다. 이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훨씬 앞선 시대의 유물이나 근거가 필요하다. 또 우리 역사에서는 문왕 비문에 옛 진백의 바탕이 되는 덕이 다시 일어났다. 진백이 존재감조차 없었던 진나라, 그 진나라를 패자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은 그러한 위협을 쌓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문왕이 바로 그러한 진백의 역할,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를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쌓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유적인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진나라에서 온 유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글자나 거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유물이나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올린 영상 중에서 광개토대왕 경주호우 거기에서도 우물정자와 열십자가 있는데 그것은 광개토대왕이 인식했던 자기의 중요한 그러한 시조나 또 선조를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라인은 진목공의 후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백제는 수도를 부여로 했고 그 중심지역의 산을 진시황의 맏아들 부소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으로 하는 등 신라와 백제는 진나라와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고 신라왕은 본시 백제인이고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또 김진평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백제나 신라나 또 고구려나 가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가락국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가락국이 김수로 왕이 석탈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다스리는 중국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사자가 중을 붙잡은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바로 이분 다음의 인물로서 나타난 것이 사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일계 네 번째 이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동물표는 바로 돼지가 되고 그 돼지 몸 안에 넉사자가 역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밑에는 진나라죠. 이 사시는 고향 임금님의 네 번째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여기에 보면 이것은 불꽃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불꽃의 모양입니다. 이 불꽃이 상하 관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좌우 대칭이 먼저인데 이 모양은 좌우 대칭을 해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이것을 상하 계승관계로서 이렇게 반대되는 모양으로 불꽃을 따로 별도로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신이라는 글자인데 이 신이라는 글자에 이 신이라는 분이 천신 하나님 이분이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꽃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 불꽃이 두 가지가 되어 있으면 이분을 일러서 염제, 불꽃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최초의 시조는 염제 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벼화자가 들어 있습니다. 벼화자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벼화자는 무엇입니까? 고대의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화자는 벼농사, 벼화자, 곡물화자 이런 농사를 담당했던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벼농사를 곡식을 책임지는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 먹거리를 맡은 사람,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직신이라고, 최초의 직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직신은 대를 이어서 계속 누군가에게 계승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직신을 일러서 이 최초의 인물은 다 대자를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진나라의 시조는 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드님, 삼신 중에 세 번째 인물이 되는 희와 화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향 임금님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없고 표현이 안 돼 있고 여기에서 고향 임금님의 네 번째 아드님이 되는 이 사씨, 즉 백익의 선조가 이렇게 진나라의 선조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나라에서 어떤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공이 한 말입니다. 말을 여기에 이렇게 금문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진공이 말하기를 나의 그 할아버지들, 황조, 이 할아버지들은 천명을 받아서 우임금이 남긴 업적만큼이나 그러한 큰 업적을 이렇게 이루었다. 12분이 있는데 전부 제 위에 있으면서 천명을 공손히 받들고 또 진나라를 이렇게 잘 보호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를 시켜왔고 혁사만하 이래 해가지고 야만스러운 하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하면서 이 밑으로 이게 문장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은 혁사만하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만하 그러니까 정벌 대상을 야만스러운 하족이라고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오랑캐들과 하나라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라를 정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를 이렇게 진시황 때 이르러 천하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진나라를 오늘날의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우임금 또 황제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 진나라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또 그거를 오늘날 차이나처럼 이 차이나 이것이 영어로 표기되면 차이나를 읽는 것이죠. 실제로는 진화인데요. 이 진화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좀 모순된 것이다. 자기를 지배한 그 진나라를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 결코 화하족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 호우,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열십자와 우물정자를 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용했던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진나라는 본래 곡부 땅에 있었습니다. 곡부 땅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은나라가 망하면서 이렇게 20만 명이 서쪽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나라를 보호하는, 그리고 소윤과 이렇게 전투를 해서 주나라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왕이 피난을 갈 때에, 동천할 때에 잘 보호를 해서 갔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영지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진나라가 당신을 제후로서 인정할 테지만 앞으로 이렇게 그 소융을 정벌을 해서 얻는 땅은 모두 당신의 땅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개척을 해서 금성 천리의 땅을 확보를 함으로써 비로소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무왕이 비문에서 기록한 대로 이것이 진백의 덕이 일어났다.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사만일통을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만일통을 했지만 이것은 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전진기지 혹은 터전, 기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큰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타낸 것이 바로 문무왕 비문에 있는 진백의 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년이나 또 다른 문헌에서 나타난 그 기록대로 이곳이 본래 진나라 사람들이 살던 터전이 아니라 상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끌려왔다는 것을 개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엄이라고 하는 것은 곡부에 있는 순회현인가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동쪽으로 이렇게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주나라가 터를 잡은 곳이 남북으로 다 이렇게 산맥으로, 험한 산맥으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었고, 가운데에 이렇게 낙양분지라든지 이런 그 땅을, 비옥한 땅, 그 다음에 이곳에 관통해서 흐르는 것이 위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서 위수와 합수를 하고 나중에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낙양이 되는 것이죠. 이쪽이 낙양이 되는 것이고 서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아마 한 이쯤 되겠죠. 그래서 진나라가 이 남쪽을 보게 되면 바로 종남산이 여기 있게 됩니다. 종남산은 일명 약칭으로 해서 남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가면 역시 생략이 안 된 채로 종남산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산이라고 하는 것이 진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민들이 흘러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양자강까지 연결되는 큰 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한수 혹은 한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상되는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여긴 표현이 안 돼 있나? 이쪽에 가면 함양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 함양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이 우리가 진나라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지명을 이 땅으로 옮겨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백익 혹은 그 후손과 관련한 그러한 근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
무, 그 다음에 주. 자, 그러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바로 5대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5대의 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이것과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6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와 관련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 때는 이렇게 이거는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아래 위로 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손이 있다면 두 손으로 조상님께 잔을 바치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더 큰 역할이, 더 중요한 직책이 제사를 맡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자, 무, 주, 작존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6대째로 보게 되고 이것은 5대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과 직책이 대를 이어서 약간의 어떤 그 내재적인 규율을 통해서 글자는 조금씩 변화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승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중요 그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중녀에게 돈을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참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자, 백익의 본래의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대나무 죽자로 읽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것이 본래의 이기라는 글자입니다. 더한다. 더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는 이제 이 녹이 쓸어서 붓으로 졌거나 해서 이렇게 끊어졌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이 점같이 남아있는 것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알씨가 이렇게 이기라고 하는 글자를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보면 부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니까 이거 넷째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눈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임금님의 그 아들은 첫째는 눈을 하나로 해놓고 둘째는 눈이 둘, 셋째는 이 눈을 하나 그려놓고 세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즉
이렇게 눈을 해놓고 이렇게 세 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소자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자로 읽습니다. 물론 이렇게 읽을 때도 있지만 하나의 글자로서 표현을 할 때에는 이 소자로 읽는 이 점 3개는 이 3개는 이 눈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가 아니고 이것은 이 세 번째 형제 중에 세 번째 우두머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목이라고 할 때에는 머리 두자에 눈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는 눈, 코, 입 다 그리질 않고 눈만을 그림으로써 바로 그 사람이 리더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자는 바로 이렇게 읽고 이 사람 셋이 모인 것, 사람 셋을 나타내는 것은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설문해자에도 설문해자 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것이 눈으로 표현하는 그 형제 중에서 세 번째 인물. 그 다음에 요거는 눈으로 표현했고 남을 여자니까 세 번째 다음의 인물이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물. 그래서 눈으로 표현된 인물은 네 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그 부일신, 부일사 이렇게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청동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렇게 여자, 눈목자, 그 다음에 사나이 부자 해서 눈으로 표현된 형제 중에서 여기서 네 번째 인물, 이것이 바로 부여의 그 정통성을 나타내준다. 고향 임금님의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5대째의 칼을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이 백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무자가 있습니다. 이 무자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무자는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무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자는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순서가 서열이 다음 세대를 얘기하거나 다음의 형제를 다음의 어떤 인물 중에서 그 상대적으로 다음 서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한 사람을 형이라고 했을 때 대칭으로 하면 동생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을 아버지로서 표현했을 때는 대칭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것이 대칭으로 무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먼저 나온 글자는 이것이니까 이것은 6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백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래 5대의 청동창에 있는 족보 그것을 좌우 대칭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 근문에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익이고 아버지 무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 무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름을 지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이것은 더 명확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건 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 방이 4개가 되어 있고 책, 임명한다. 그 다음에 이건 익자입니다. 그래서 천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각 이렇게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천자가 임명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신으로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이건 익자입니다. 익자도 종류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아는 익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익자는 이것인데 아마도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제기에 이렇게 뭔가를 채우는 뭐 술이든 차든 채우는 그러한 그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익자가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는 익자였으나 한나라 때까지도 이것을 익자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나라 때부터일까요? 그때부터 이것이 대나무 죽자로 전국시대나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익자 그리고 죽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읽은 그러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나라 때의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과거에는 한나라 때 초기만 해도 이것을 익으로 읽었는데 이것이 죽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익으로 읽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고죽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앞에 고자도 좀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죽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연구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고죽국으로 읽지만 실제로는 고입국이라고 해야 그나마 반토막이라도 제대로 읽은 그 발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문자학자들도 그 고문자 고림이라는 교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익이라고 읽은 글자 중에서 바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죽어로 알고 있는 이 글자들이 뭐 몇 가지 변형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죽이라고 읽는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변형된 글자들이 다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래는 고죽국이 아니라 고입국이 그나마 덜 틀린 그런 발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공위초 이건 성시할 때 시자입니다. 시, 화,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공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주나라 때만 해도 계속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왔다. 백익의 자손이 전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괭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주나라 때의 그러한 그 기록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쭉 내려가다가 무슨 이 해서 이민족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말미에 가면은 이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말미에 가면 입공 우 도루자입니다. 그 다음에 괭 해가지고 입공이 들어와서 괭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괭이라는 인물은 이 근문으로 보게 되면 근문상 현재까지는 딱 한 글자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이라는 글자를 쓰는 이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나라 때만 해도 이 공이 공으로 이렇게 칭호를 받은 걸 보면 그래도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 사, 진, 금, 용, 작, 부, 그리고 여기에 뭐 없네요. 그 다음에 존, 이, 그리고 여기에 낙관을 찍듯이 이렇게 이 글을 써서 이 청동기물을 만든 인물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해놓은 인물은 자신이 형제 중 세 번째 인물이면서 이 R의 자손이다. 즉, 이 R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조 하나님, 그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아닐지라도 어떤 그 인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이 화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보는 진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개가 있었던 그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 그 다음 세대의 자손이든지 아마 그 다음 세대 자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형제와 그 자식 그쪽으로 내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배다른 자식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고 아마 이쪽으로 다음 자식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직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 작, 조, 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이 할아버지 을지에게 이 금문이 새겨진 이 청동기를 만들어 드리니까 이 청동기물을 오래도록 만년, 그러니까 오래도록 영원히 자자손손 보배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주소서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 주자가 있죠. 이 주자는 바로 이 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그러한 직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인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이전에 이 진으로 자신을 명명했던 인물, 그러한 인물이 오래전서부터 있다가 주나라에 이르러서 진나라가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주, 작, 보, 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시가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기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사람의 시칭, 누군가를 집어서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칭으로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 계시, 그 다음에 주,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계시와 주로 되어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째 되는 그 청동창, 거기에 쓰인 족보에 들어있는 4분 중에서 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의 유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진나라의 유물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눈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의 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인물을 나타낼 때에 이 눈은 대체로 불꽃 모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러한 불꽃의 모양을 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예, 작아지면서 이 머리를 정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앞에서 본 그 알과 같은 이 자기 자신이 바로 태양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손, 천신 하나님, 그분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홍산문화라든지 대문구문화라든지 거기에서 그 인물이나 유물, 토기 여기에 표현된 것을 보면 다 이렇게 불꽃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불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걸로 이렇게 둥근 태양의 표현이거나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은 밑에 설명된 것처럼 1959년 호남성 황제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이것이 아마 30 몇 c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사면에 이렇게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굴이 새겨져 있으면서 거기에 바로 요쯤 되는 부분에 바로 이러한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 대자의 화자입니다. 벼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을 때에 이 화라는 것도 사람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인물에 대해서는 큰 대자를 씁니다. 무엇인가 시작을 했을 때 최초로 한 인물에 대해서는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삼신 중에서 세 번째 되는 인물 희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호남성에서 이것이 발굴이 됐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드님, 고향 임금님의 명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천자의 자리에 앉았던 인물이 이분의 아드님이 되는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 임금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천신 하나님을 모시고 남방을 개척하러 갔을 때에 같이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앙정치에서 사라진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는 이분에 대한 기록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문헌으로만 나와 있다가 1959년에 발견됨으로 해서 사마천이 사기에 썼던 그런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내려가라. 남방을 개척하는데 힘을 보태라. 이래 해서 사람이 얼굴을 한 이 청동기를 볼 때에 그것이 옳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고 또 이분이 거기에서 일생을 마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분이 남방으로 내려보낸 곳이 호남성입니다. 이 호남성에는 바로 천신 하나님, 염제신농 그분을 모신 그러한 사당이 건립되어 있고 그 지명이 전부 다 이분과 관련된 그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신 것이 모신 건물, 그 사당, 그것을 일러서 천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호남성에 관한 그 시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리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보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고 이분의 아드님이 바로 고향 임금님, 이렇게 이어져 내려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나라 때 유물로 나와 있는데,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양은 다른 것 같으나 담긴 내용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꽃 모양이죠. 즉 불임금님과 관련이 있는 그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내려온 이 말려 있는 이것은 아마도 뉘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천신 하나님 그분의 토템인 해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대째의 5대를 계승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이 5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순임금님의 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임금이 그때 당시에 목의 사회를 이제 완전 변형을 시켜가지고 북의 사회로 진입시키려다가 결국은 타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혁명, 그것을 일으켰던 그 분의 역사를 잇는 그러한 나라, 변혁을 일으키는 진보적인 나라,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아래로 그은 직선, 이것은 바로 신이라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중앙을 차지하고 옆에는 뉘조, 그 다음에 이 둥글둥글한 이런 것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둥글둥글한 이런 표현은 바로 태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의 한 부분과 다른 것을 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형동검이니 비파형동검이니 하는 그런 것과도 그 일맥상통한 기본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 중앙에 보면 뭐 좀 더 이 날카롭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운데 심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가운데 심을 박은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보조적인 기능이고 실제로는 천신, 시조, 하나님의 자손이고 정통성을 이은 자손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단 뭐 세형동검 이것뿐이 아닙니다. 비파형동검도 마찬가지고 또 석검으로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형이 같습니다. 그 안에 불임금의 표현이거나 혹은 신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표현했거나, 그래서 신이라는 그 직선, 또 불꽃, 그 다음에 원형의 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반영을 해서 자기가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한민족의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천신에게 이렇게 상달에 제사를 올렸다 하는 것은 그때 제사를 올린 천신이 바로 시조 천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절이라는 그 말 자체 안에는 삼신이라는 표현도 들어있고 우리의 대극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나 그 중심에는 천신 하나님과 모계로서의 양잠신, 그 두 분이 시조가 되고 그 다음에 삼신으로부터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태극기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글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글자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문자는 반영하고 있는 문양은 20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 20가지만 제대로 메타인지가 된다면 어떠한 변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고대 시대에는 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